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귀한 손님을 좀 모시고 경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간만입니다, 우리. 네, 네, 우리. 간만이죠. 네, 살짝 우리 둘이 또 지금 또 영상 찍은 거는 살짝 간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오늘은 제가 또 우리 김태훈 우리 경매 마스터분을 모시고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제가 이제 경매 건수가 갈수록 많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국 기준으로 보니까 11월 달에 경매가 14,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금. 정도면은 과거에 예. 그 외환 위기 수준 네. 오히려 넘어갔을 수도 네, 있겠는데요. 그래서 경매 건수는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 파란색이 요게 이제 매각가율인데 네. 요거는 뭐죠? 여기서 나타나는 매각가율은 네. 감정 평가된 금액 네. 대비 네. 이제 낙찰된 비율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요게 통상은 70%선 정도가 마지노선이었네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살짝 70%좀 떨어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네. 매각 가율 자체도 그렇게 네. 높은 상황은 아니네요. 맞아요. 네. 이 자, 매각가율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게 물론 이제 시세 대비로 봐야 되는 게 더 정확하지만 네. 대체적으로 매각가율이 낮아지면은 네. 부동산 하락장에서 보통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네, 과거로 가면은 막 상승을 할 때는 네. 이제 매각가율 자체도 좀 많이 올라가고. 아, 네. 네. 자, 지금 서울만 한번 볼게요. 네. 서울만 한번 보니까 와, 서울이 경매 건수가 지난달 10월 달에도 되게 많이 늘었는데 어마어마하죠. 11월 달에 지금 보니까 2,200 지금 60, 80 거의 2,300건이에요. 네. 굉장히 지금 높네요. 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네. 이제 보시면 여기 2000 지금 13년 10월 달에 고점이 지난 10월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지난 한 10몇 년 중에서 제일 안 좋았던 2013년 10월 달보다 경매 건수가 더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제 경매 건수가 많아서 우리가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 기회가 올 수 있다 또 이럴 수 있지만 사실 경매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사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 그래요? 네, 알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경매 최고 전문가신데? 제가 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이 돼서 제가 경매를 아, 시작을 하게 진짜요? 됐어요. 네. 아, 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내가 살고 있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그전에 경매를 아예 모르셨고. 경매뿐만이 아니라 아예 뭐 부동산 그러니까 정말로 예. 그게 넘어가고 나서 제가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단어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새벽하늘 우리 김태훈 경매 마스터분이 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내 집이 경매가 넘어갔네. 그러니까 제 집은 아니고 네. 세입자. 전세로 살고 그러니까. 있던 그렇죠. 세입자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이 서울에 네. 이 경매 건수가 늘어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네. 그 전세 사기 관련된 네. 이제 그런 매물들이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네.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피해를 이제 그 자체 진행되는 자체가 이제 정신적인 피해이긴 하지만 그렇죠.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금전적으로 꽤 큰 손해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후자였어요. 금전적으로 네. 손해가 있는 경우였어요. 아이고. 아니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경매 물건이 넘어가게 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지만 우리 또 김태훈 우리 경매 마스터분도 사실 그런 경험을 또 하시고 근데 그런 안 좋은 경험을 어떻게 보면 나의 자산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계기로 지금까지 이제 온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세입자분들 계시면 우리 김태훈 경매 마스터분 얘기 들으시면 너무 도움 많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네, 힘이 되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한번 네. 아는 걸 뭐든 다 끄집어내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내 집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네. 과연 그럼 내가 네.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아마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많이들 그런 네. 걸 공부를 하셔서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거조차도 모르고 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네. 내가 대항력이 있다, 없다부터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대항력이요? 네네. 대항력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역자가 들어가는 거보다. 대항력이란 네. 풀어서 얘기하자면 네.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게 네. 그러니까 있다 없다로 나뉘어져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다 법이잖아요. 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뭔가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그래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자면은 네. 법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요건 그거예요. 일단 임차인이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임차인 맞고 임차인이어야 되고 네. 뭐 당연히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점유를 그러니까 인도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전입신고 당연히 하죠. 이사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날 확정일자도 받고. 그 세 가지. 아. 일단은 확정일자는 대항력이랑은 일단은 상관이 없어요. 아, 확정일자는 상관없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당 받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거고 아. 일단 대항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 확정일자보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네. 다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이 힘이 생겨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임차인은 네. 집주인한테 네. 돈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줬죠. 그렇죠. 네, 보증금을 빌려준 거지.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채권자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이자 받는 대신 음. 그 집을 이제 사용 수익하는 이제 그렇죠. 그러한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네. 그냥 채권자면은 네. 돈을 빌려준 채권자면은 네. 이거는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네. 주인이 중간에 바뀌던지 네. 경매가 진행이 되면 또 주인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장을 못 해요. 내가 임차인이라는 거를. 근데 이제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걸 만들어서 보호를 해주자 네. 라는 취지로 이제 생긴 거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 제3자한테도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한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보증금 다 받기 전까지는 안 나가도 돼 라는 게 이제 대항력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집에서 머무르면서 네. 누가 됐든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렇죠. 이거 이게 대항력이네. 조건 자체가 야, 나 보증금 다 네가 누구건 간에 내 보증금을 다 받기 전까진 나는 안 나가도 돼 라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네요. 그렇죠. 네. 아, 그게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이 아니라 근데 그게 순수가 있어요. 아. 굉장히 간단해요. 네. 우리가 등기부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제일 많은 게 이제 근저당.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뭐 돈을 빌리고 안 갚아서 막 가압류.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걔네들보다 내 대항력. 자, 임차인이고 네. 인도받고 네. 전입신고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0시 그 다음날 0시 이 기준이 이 등기가 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보다 더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거를 꼭 확인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내가 12월 10일 날 내가 이사를 갔어. 네. 그리고 이사를 간 날 전입신고를 해. 그렇죠. 그럼 12월 10일 그 다음 날 0시부터 그러니까 네. 11일 새벽 00시부터 그렇죠. 내가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날 바로 등기부 등본을 뽑아 봐야 되겠네.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기초반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드리면은 깜짝깜짝 놀라세요. 왜냐면 대부분 다 이런 걸 모르고 네. 그러면은 12월 10일 날 네. 내가 입주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해요. 네. 그럼 물론 잔금을 내야지 내가 전세 잔금을 내야지만 입주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그날 등기부를 봐야 되겠죠. 봐야죠. 네, 봐야 돼요. 네. 근데 들어갈 때는 등기부에 없었어. 왜? 내가 등기부를 본 시간은 오후 2시였단 말이야. 그렇지. 오후 2시에. 네. 근데 그날 근저당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날 됐으면 또 그날 등기부등은 안 뜨잖아요. 네, 이제 그날 보통은 뭐 법무사가 이제 서류를 그 등기소에 제출을 하겠죠. 네. 근데 그 제출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야. 네. 그러면은 내가 등기부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근저당이 찍히진 않지만 네. 등기 신청이 되잖아요. 그럼 신청 사건 처리 중이라는 희미한 문구가 등기부에 이렇게 떠요. 그럼 뭔가가 신청이 됐다는 거고 그 뭔가가 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절차 없이 그렇죠. 그냥 입주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시뮬레이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시, 3시, 4시에 요거를 네. 등기부를 받는데 부동산에서 보통 그거를 발급을 받아서 보여주겠죠. 정상적으로 중개를 하시는. 맞아요. 이사 가는 날 보통 이런 거 그렇죠. 떼어서 다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하고 이상 없어 그러고 이제 입주를 했어. 네. 그런데 그날 같은 날 근저당 설정이 됐으면은 야.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집주인이 이거는 마음 먹고 이거는 사기를 친 거죠.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반사기처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날 0시니까. 아, 그러네. 근저당은 오늘 설정이 됐고. 그러니까요.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네. 일단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설정된 금액이 얼마이고 낙찰이 얼마에 되느냐에 따라서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한마디로 대항력이 없으니까 나가야 돼요, 그냥. 아, 후순위가 되니까. 그렇죠. 후순위는 보증금을 다 받던 못 받던 무조건. 아, 대항력도 없고. 그렇죠. 그게 이제 대항력이 없는. 와, 이거는 뭔가 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좀 물론 그런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오, 자, 6시가 지나면 오후 6시가 지나면 더 이상 등기 신청을 못 하죠. 그렇죠. 그럼 오후 6시에 네. 등기부를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없으면 그거는 그날은 절대 등기 신청이 안 되죠. 아, 끝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그날 전입신고 이미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어. 아, 물론 전입신고는 내가 네. 6시 이후에 오후 6시 이후에 전입을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같은 날 그날 할 수 있죠. 아. 6시 전에. 그러면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런 거 넣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네. 뭐 내가 전입을 하는 날 네.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무효로 하고 바로 돌려준다라는 이런 계약서. 맞아요. 계약서를 쓸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게 이미 일은 벌어졌어. 아, 그럼 집주인이 연락이 그렇지. 안 또 배째면은 또 예, 뭐 전세 사기나 뭐나 뭐 아, 그런 그래서 이제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네. 사실 집값이 막 떨어져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 돼. 이것까지 사기라고 우리가 일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해놨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건 사기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막을 방법이 아무리 특약을 써놓는다고 한들 지금 전세 사기로 피해보는 분들이 그렇죠. 예, 뭐 그런저런 특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 이 무능력자가 돼버리면은 야. 임대인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만약에 집주인이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하면은 가능하죠. 가능한 거네요, 지금은. 네. 그래도 어찌됐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날 5시간, 6시간 좀 오후 늦게 네. 우리가 등기부 등본 좀 뽑아보고 확인해보자. 그래서 아예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네. 잔금을 전세 보증금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 등기부를 먼저 봐야겠죠. 아, 그렇죠. 그거는 네. 무조건 해야죠. 봐야겠죠. 네. 왜냐면 6시 이후에도 요즘엔 다 모바일 뭐 PC 뭐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입금을 해주고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중개하는 부동산이 대한민국엔 없죠. 거의 없죠. 거의가 아니라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하자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사실은 제일 안전한 장치는 그거거든요. 아. 현행 법상으로는. 그러면 아예 이거는 국가에서 그냥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그날 대출은 아예 안 되게 대출을 아예 못 받게끔 이거는 딱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다면 네. 더 안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안 되니까 아쉽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에요. 네. 근데 이미 대출이 2억이 있었어. 네. 근데 내가 여기에 전세로 3억을 들어갔어요. 네. 그럼 후순위잖아요. 네. 그리고 전입신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대항력 없어요? 그래도 대항력은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대항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매가 진행이 됐어. 네. 그러면은 누가 됐건 상관없이 나는 보증금 다 받기 전까지는 안 나가도 된다. 대항력이 있다라는 건 딱 그거예요. 그리고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는 최우선적 그 어떤 권리사항보다 내가 1번이어야 돼. 내가 1번이어야만 되는구나. 네. 왜냐면 이제 뭐 말소 기준, 뭐 등기부상, 뭐 권리분석해서 말소 기준이라는 게 있고 네. 자신을 포함해서 아래 있는 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임차인이 그거보다 순서가 뒤라면은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싹 다. 네. 근데 그 위에 있으면 네. 얘는 없어져도 나는 아직 유효해. 아. 근데 보증금다 받기 전까지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안 나가도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매를 낙찰받는 사람들이 세입자한테 돈을 주고 내보내거나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대항력은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교훈. 대항력 챙겨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항력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기부 등본 보고 여기에서 내가 전입하는 날짜 그 다음 날보다 뭔가 빠른 내용이 등기부에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대항력이 있고 어찌됐건 내가 그 집에서 무조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아요. 자, 하나 너무 좋은 거 배웠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런 경매가 넘어가도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 케이스. 나 그런 걸 잘 몰랐어. 네. 그래서 바로 우리 대항력이 없는 거야 보니까. 우리 네. 새벽 하늘님처럼 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네. 가물가물하긴 한데 기억은 확실히 나요. 왜? 네. 그때 제 전세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겠다. 굉장히 싸죠. 3천만 원. 아, 그 당시에 3천만 네. 원이면은 그래도 맞아요. 3천만 원이었는데 네. 제 앞에 네. 근저당이 있었어요. 아. 근저당이 있었고 금액이랑 뭐 제 보증금이랑 합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얼추 뭐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잘은 몰랐지만 부동산에서 막 그렇게 설명을 해. 네. 그래서 아유 뭐 원래 안 당해 보면은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 맞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일반적으로. 하죠. 네. 그리고 뭐야? 다른 데는 다 3,500, 4,000인데 얘만 3,000에 나와 있는 거야. 그것도 문제였어 사실은. 아. 그러니까 나는 싸다. 나는 이 3,000밖에 없었거든. 그렇죠. 나는 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고.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유리한 쪽으로 내가 해석을 해요. 맞아요. 막 그리고 그런 걸 또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부동산에서 이 정도면 뭐.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그냥 그거를 믿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네.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나서 네. 공부를 하고 봤더니 네. 3천만 원 중에서 네. 다행히도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증금이 적었을 때는 임차인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배당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아, 그거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공부하고 알았어. 근데 다행히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네. 그 금액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줘요. 그게 1,200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중에서. 진짜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낙찰가랑 뭐랑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결국은 내가 1,200밖에 못 받는 거야. 1,800은 날라간 거네. 날라갔다기보다 내가 집주인한테 준 거니까 네. 그 집주인한테 받을 수는 있어요. 개인 채무. 예, 채권 자체가 날라가는 건 아닌데 받을 수는 있는데 얘가 지금 망해서 이렇게 됐잖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은 그 아파트를 제가 여러 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막 해서 직접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직접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세보다 뭐 그때 한 6천인가밖에 안 했어 집값이. 그 아파트가 굉장히 쌌어. 근데 그거를 4천만 원 초반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그러면 저기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새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이렇게 됐어요. 난 세입자야. 그럼 세입자가 낙찰을 받는 게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것보다 뭔가 유리한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뭐 부동산처럼 막 와서 집을 보고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근데 난 우리 집 상태를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너무 잘 정말 알지. 객관적인 시세는 나밖에 몰라. 왜냐면은 같은 아파트여도 인테리어가 얼마나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 집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돼 있다면은 유리한 거야. 근데 안 돼 있다면 뭐 딱 유리한 건 없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6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4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게 1,200만 원 내가 배당 최우선적으로 받았죠. 그러면 이 1,200만 원 빼고 나머지 돈만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3천만 원은 아니고 전세금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냥 끝난 거야. 이미 그거는 끝났고 대항력이 없으니까 끝났어. 내가 낙찰 아니라 배당받는 그 금액 빼고 나머지 돈만 일단 내가 내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상계 신청이라고 해요. 차액 지급 신청. 그러니까 배당받을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은 원래 순서는 일단 잔금을 다 내야 돼. 그리고 잔금 낸 다음에 약 30일 정도 후에 이제 배당 기일이 잡혀서 배당이 돼요. 근데 미리 나 이만큼 나 배당 받을 거니까 이거 빼고 내가 남은 잔금만 좀 낼게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빠르게 경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빨리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막 내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네. 공부해서 어떤 상황이지.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새벽 하늘님처럼 네. 부동산 하나 모르고 경매 하나 모르던 새벽 하늘님이 어떤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하면서 부동산 전문가로 지금 엄청나게 탈바꿈을 하고 또 경매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금 자유까지 얻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힘든 순간을 그냥 과거의 그냥 기억으로 그냥 넘길지 아니면 이 힘든 거를 계기로 내가 어떤 내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러네요, 드리고 진짜.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러고 나니까 야 진짜 6천만 원짜리를 네. 어쨌건 내가 4천 얼마에 거의 한 1,500 2천 가까이 싸게 낙찰을 받았네. 이게 되네라는 거를 느꼈죠. 그때 해보고. 네. 그래서 사실은 1,800은 이제 집주인 쫓아가서 받아야 되는데 당장은 못 받았죠. 그렇죠. 그래도 손해를 거의 최소화했다. 와. 일단 그 계획이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더 공부를 했죠. 채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보시면은 누구든 집주인이 망했지만 사정이 이제 안 좋아져서 경매가 진행이 됐지만 그 사람 또한 어딘가에 월세로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월세 보증금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거를 가서 가압류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받아냈어요. 1,800만 원까지. 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상황이 닥치니까 이제 또 그 집주인을 찾는 그 시나리오, 그 에피소드도 아주 파란만장했고요. 돌이켜 보면은 어쨌든 저는 끝까지 해서 결국 이제 그 부분도 채권 출신 과정을 거쳐서 받아냈고 이제 경매로 싸게 낙찰도 받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돈이 된 거죠. 그리고 걔를 정말로 6천만 원에 팔았어요. 와. 야. 그러고 나서 경매 괜찮아. 이거다. 경매 괜찮아. 그래서 이거라면 내가 한번 사실 그 당시에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모아요? 맞아요. 쉽지 않잖아요. 아마 그냥 꼬꾸라졌으면은 물론 이제 그걸로 완전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굉장히 좀 상심이 컸겠죠. 그쵸. 네. 진짜 지금 내가 살고 있던 전세로 살고 있던 이런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이 이 영상을 진짜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채권 추심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짜 너무 좋은 꿀팁을 저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심하셔야 될 거는 아까 이제 직접 낙찰을 받았을 때 상계 신청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건 낙찰 받고 일주일 안에 하셔야 돼요. 일주일 안에 그걸 또 해야 되는 내가 배당 받을 거 빼고서 나머지만 내가 잔금 낼게요라는 상계 신청, 차액 지급 신청 이거는 일주일 안에 하셔야 된다. 좋습니다. 나중에는 또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새벽 할림 강의가 조만간 오픈이 되니까 강의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너무너무 좋은 꿀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도 굉장히 괜찮았죠. 앞으로도 계속 도움되는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